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오푸드 CRO의 정세원이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체 적용 시험을 위한 통계적 접근입니다. 저희가 이제 인체 적용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모은다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느냐에 대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제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인체 적용 연구를 할 때 신뢰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결국에는 인체의 설계부터 이어지는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과에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이제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연구를 제대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런 고민들은 비단 우리나라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식약처가 갖고 있는 이런 원칙들이라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전되어 온 것이고, 이미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여러 기준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국제적으로 어떤 기준이 통용되고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체 적용 연구가 정말 질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지,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 이 고민을 사실은 계속 확인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산업계에 계신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러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얘기할 때는 여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일 테고요. 제가 이 기준들을 하나하나 오늘 설명드리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기준들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 기준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 특히나 통계적으로 어떤 그 항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건 규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ICH GCP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따라서 연구를 하라라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중재 연구라고 하는 그 영역은 식품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중재 연구를 해오긴 했지만, 허가적인 측면에서의 발전은 사실 의약품이 먼저 앞섰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약품 연구에 있어서의 기준이 먼저 명문화되기 시작한 것도 맞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기준들을 차용을 할 때 있어서는 이 의약품스럽게 만들어진 기준들이 우리 식품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부단히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재 연구를 다루는 여러 기준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체의 기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기본들을 우리 식품 연구들도 이제 어느 정도 부합되게 따라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이 ICH GCP 가이드라인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4가지 도메인들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참고하는 것들이 이 에피커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체 적용 연구를 어떻게 레포트할 것인가, 결과를,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큰 대주제를 주로 이제 저희가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목차로 쫙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통계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여러 이제 통계적 그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통계적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죠. 근데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ICH GCP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거는 프로토콜을 만들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인가, 질적인 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가이드라인에도 보면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여러 통계적인 고려들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거 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상 여유가 없고요. 이제 자세히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파악하실 수 있는데, 콘설트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가이드라인이죠. 이거는 보통 이제 학술적으로 주어진 어떤 결과들을, 인체 적용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레포트할 것인가,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이런 결과를 어떻게 하면 잘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까지 다양한 통계적인 이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연구를 잘 설계할 것인가, 어떻게 잘 레포팅할 것인가, 질 좋은 연구 측면에서 특히나 통계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꼭지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학술적으로도 그렇다면 이 인체중재 연구가 다 완성된 연구들에 대해서 내가 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들도 상당히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코크란이라고 하는 또 방법론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인체 적용 연구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질 좋은 연구라는 것을 판단을 하냐면 그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향이 최소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상자를 배정하는 문제,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 블라인드가 잘 되어 있냐의 문제, 결과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내가 셀렉션 하냐는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편향이 없어야 이 연구는 정말 질 좋은 연구고 여기서 나오는 결과는 되게 신뢰성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이 모든 이런 틀들은 NIH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런 퀄리티 어세스먼트 평가 툴과도 다 일맥상통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장황한 여러 가이드라인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산업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연구를 하게 되잖아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기간도 너무 많이 투여되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그 결과가 정말 내가 신뢰성 있게 잘 설계돼서 통계적 접근도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떤 기업이 한 대로 그대로 했는데 이 결과는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느냐 이제 고민이 빠지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 인체 적용 연구를 다룰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가를 이제 본다고 하면 크게 이 5가지 정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향을 최소화했을 때 우리가 얻어진 그 통계적인 결과들이 되게 신뢰성 있는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이드의 공통점들입니다. 첫 번째 셀렉션 바이어스 뭐냐면 내가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 퍼포먼스 바이어스 이렇게 편견 없이 잘 배정을 했다면 그 연구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그 편견이 없도록 잘 유지되게 연구가 수행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디텍션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설계돼서 잘 수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결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또 편견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트리션 바이어스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체 적용 연구를 할 때 대상자들이 처음에 등록된 수에서 소실이 됩니다. 중도 탈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하잖아요. 결칙치가 생긴다든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이 소실의 문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완벽한 데이터가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얼마나 신뢰할 만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편향을 또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레포팅 바이어스 어떤 주어진 결과를 선택적으로 내가 편향되게 선택하느냐 이제 이것들도 우리가 이제 배제해야 된다는 이 큰 바이어스들이 제대로 잘 배제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거기서 얻어진 통계적 결과들이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국제적 견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설계부터 수행부터 보고까지 제가 주제는 통계적 접근이라고 가져왔지만 그 통계적 접근이 신뢰 도구를 가지려면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견지를 좀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이제 인터벤션 스테이지 중재 연구를 할 때 그럼 통계적으로 무엇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되느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이제 오늘 다뤄볼 텐데요. 오늘 다루는 거는 정말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거리를 많이 드릴 텐데요.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늘상 하는 얘기,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 지겨워서 어쩌면 다루고 싶지도 않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뤄야 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법률이 생긴 다음에 지금 벌써 2023년도가 되었는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거든요. 저희가 이게 법이 처음에 생겼을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식품하고 도대체 의약품 연구는 뭐가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은 던졌었던 정말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 여전히도 산업계가 많이 발전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통계적인 통계학자나 관보다도 저는 산업계가 더 많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습득했고, 사실은 통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운 가설을 입증하는 도구일 뿐이지 통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인체적용 연구에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식품 연구에 맞게, 건강기능식품 연구에 맞게 얼마나 세밀한 가설을 잘 세웠느냐, 그것들을 제대로 도출해낼 수 있는 디자인을 얼마나 내가 정말 고민해서 했느냐, 이거에 따른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의약품 연구스럽게 다 디자인해놓고 다 통계해놓고는 이거 왜 식품 연구는 결과가 안 나오냐 자꾸 이제 얘기를 해도 그건 좀 견제가 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의 우리 이 고민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중재 연구들은 당연히 건강 중심의 연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의약품은 질병 중심의 연구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원래 목적하는 바가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체계 하에서는 이것들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의 건강 중심의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클레임, 표시죠. 표시,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뭔가 입증하는 과정을 사실은 연구로 이렇게 이제 재현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건강 측면이기 때문에 건강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증진시킬 것인가, 또 어떤 생리적인 기능들을 잘 유지할 것인가, 이것들은 사실은 의약품하고는 상당히 대별되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용도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이상 삼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의약품보다 수준이 낮아서 일상 이상 삼상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식품을 통해서 얻어지려고 하는 그 결과와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 용도가 의약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가설을 실험적으로 다 검증해내야 하는 오히려 어려움에 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다 의약품 연구보다는 탐색적이고 실험적인 측면이 사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의약품은 그렇지 않죠. 아주 세밀한 어떤 가설에 따라서 아주 세밀한 집단에 대해서 그 내가 검증하려고 하는 그 결과가 정말로 어떤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상세 설명서에 그 내용이 깨알같이 다 적혀야 되거든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또 먹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얼마만큼 스페시픽하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질환자에게만 이게 해당이 되는지, 먹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는지, 사실은 상당히 설명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품 연구와 의약품 연구는 설계부터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는 식품 연구의 대상은 어쩔 수 없이 건강한 사람이다, 질환자는 아니다라는 점, 그 다음 의약품 연구는 정말 특정 질환의 특정 환자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식품 연구에 있어서의 항상 어려움입니다. 이것도 제가 늘상 너무 자주 사용하는 슬라이드라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개념적으로만 앞에 말씀드린 그 슬라이드처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이 다르다는 거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질환자라고 하면 이렇게 빨갛게 안 좋은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아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더 이상 불가역적인 어떤 상태로 발전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의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 반건강인, 완벽하게 건강하지는 않더라도 나쁜 시그널들이 있다가도 사라지고 다시 건강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빠른 회복력을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정말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효과 차이보다 사람 간 차이가 더 클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식품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아놓은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폭이 사람 간 너무 커서 디텍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의약품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유명한 바이오마커 몇몇 개로서 통계적으로 P값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결과를 오히려
오해 소지가 있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식품 연구하시는 산업계나 연구자분들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진단 지표들 정말 유용하거든요.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이미 의학계에서 많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부단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식품 연구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도 맞지만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예측 지표들을 우리가 영구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굴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그건 비단 연구자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 이 식품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게 또 연구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고민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식품 원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특성 때문에 연구가 또 너무 어려워지고 통계적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식품은 맨날 이제 다성분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의약품은 많아봤자 싱글 컴파운드의 복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품하고 매트릭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특히나 또 식품 원료들은 이렇게 많은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장에 들어가서 또 한번 이렇게 대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또 원래 먹었던 그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또 체내에 들어가서 효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 성분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겟팅하는 그 장기나 위치가 다 너무나도 다르고 효과 크기가 너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식품의 효과 그 건강 효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아주 총체적인 효과를 사실 디텍션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드럭은 너무 사뭇 다르죠. 우리가 그 선택하는 그 바이오마커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특정 타겟의 특정 위치에 정말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낼 수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드럭을 먹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 결과들이 일반적인 수준의 그런 결과 해석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다성분들이 들어가서 다이어트리 시그널을 보내면 마지막에 헬스 아웃컴이 일어나기까지는 길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다양한 길을 통해서 여러 멀티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 효과를 얻어내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일시 유럽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그 성분들이 체내에 반영되고 중간에 지표가 나오고 마지막에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이게 한 경로가 아니라 이 멀티 패스웨이에 따라서 결국 헬스 아웃컴이 나온다고 하는 이 견지가 우리 식품 연구에서는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연구를 설계하거나 통계적으로 해석할 때 유의미한 결과를 더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품 연구들의 이런 어려움 과정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하고 있느냐 뒤에 제가 이제 통계적 접근을 위한 여러 가지 인체 연구의 뭐 요소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전에 요즘에 이제 스터디 모델에 대한 우리가 이제 동물 시험을 하더라도 동물 시험 모델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냥 건강한 동물 데려다 놓고 거기에 이제 시험 물질을 주고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는 동물 모델을 선택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위한 인체적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그런 디자인 말고도 다른 모델들을 채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항상 하고 있고 이런 디자인을 채택해서 연구를 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서 건강이라고 하는 우리가 건강 중심의 인체 적용 연구일 수밖에 없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개념들이 더 확장되고 있으면서 이런 모델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전에는 뭐 WHO의 그 말하는 뭐 정의에 따르면 질병이 없는 상태가 건강이라고 사실 얘기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건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 여러 뭐 이제 스트레스 요인이라든지 어떤 도전적인 어떤 상황들이겠죠. 그때 직면했을 때 사실은 그 상황에 잘 적응하거나 내 스스로가 이걸 매니지하는 능력을 건강이라고 정의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뭐 유연성이나 적응력, 탄성, 강건함을 건강의 정의 안에 포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체 적용 연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늘상 해왔던 여기 서브 헬시한 사람, 중건강인과 건강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리스크한 그룹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약간 어떤 식품을 먹였을 때 건강이 증진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그룹 모델뿐만이 아니라 대상은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일시적으로 항상성을 깨뜨릴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그 연구 모델 안에서 제시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거죠. 이제 이 그림도 여러 번 보셨을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면 다 건강한 사람들로 보여서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잘 선별해서 뭔가 식품을 먹이고 결과를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대상자의 상태는 이렇게 역기를 들어보게 한다거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주게 되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있어서도 겉으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생체 상황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겉으로 되게 건강해 보이는 거나 아니면 중건강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런 챌린지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인체 적용 연구를 할 때 리스크 그룹 모델도 중요한 모델이지만 이렇게 챌린지 모델을 통해서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챌린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영어로 챌린지 하니까 뭐 별게 좀 되게 새롭게 느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후 혈당 검사 아시죠? 우리가 보통 공복에서 혈당 측정해서 효과 크기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일부러 당을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당 자체가 챌린지가 되는 거죠. 우리 몸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때의 효과 변화가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챌린지를 주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는 어떤 식품에 의해서 그 변화의 폭이 이렇게 적어지거나 그 변화의 폭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 시간이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증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항상성 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변화의 폭이 우리가 기저 상태에 있을 때보다 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효과를 더 검증하는 데 있어서 더 센시티브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 뭐 챌린지 모델이냐 뭐 그 위험군 집단 모델이냐 이런 개념들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뭐 제가 갑자기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 아주 수십 년간의 식품 연구를 주도해온 유럽에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클레임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위험에 있는 대상자들과 정말 완전히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측면의 어떤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다 디지즈 엔드포인트를 사용한다는 제한점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챌린지 상황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바이오마커들을 검증하고 이 바이오마커들 중에 정말 아주 엄격하게 잘 일관되게 쓸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잘 선별한다면 우리가 식품 연구에 잘 맞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바이오마커들을 검증하고 디자인 모델을 검증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우리 식품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멀티 바이오마커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식품 그 성분들이 체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되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여전히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항상성 도전 모델이라는 것은 모든 기능성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연구를 설계할 때 이제 잘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체 적용 연구를 왜 했지? 그리고 통계적으로 접근할 때 그러면 그거는 그 인체 적용 연구는 어떻게 바라봐야 신뢰가 있지? 우리 식품 연구는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지? 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드렸고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의 식품중재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질적으로 높은 연구를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이제 디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우리가 평행 설계를 할 것인가? 교차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험군과 대조군의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나중에 통계 해석에서 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얻는데 차이를 줍니다. 특히나 군이 3개냐 2개냐 뭐 이것에 따라서도 이 디자인의 배열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려는 우리가 보통 무작위 배정 연구들은 무작위로 배정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차 설계도 장점은 한 사람이 대조군과 시험군을 다 교차해서 봤기 때문에 대상자 자체에서 오는 편차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대상자 수를 산출할 때 그 군간 편차가 거의 되게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가설하에서 평행 설계를 하는 것보다는 등록해야 되는 대상자 수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차 설계의 단점은 여기 이게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의 이런 이월 효과, 캐리오버 이펙트라고 하는 이 중간의 효과들이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또 제한점이 있는 것이고 여기 평행 설계보다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거의 이제 2배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대상자를 또 끌고 갔을 때의 탈락률이나 이런 문제들이 평행 설계보다 조금 더 발생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무작위 배정 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무작위 배정도 더 깊게 들어가면 다양한 종류의 무작위 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기업분들 이제 산업체에서 하시는 것들이 대부분 아마 그러니까 단순 무작위 배정이라고 하는 오는 순서에 따라 내가 어떤 군에 배열될지 모르게 이렇게 이제 배열하는 이 단순 무작위 배정인데 단순 무작위 배정의 또 제한점이라고 하면 대상자를 무작위로 배정은 하나 중재 연구의 기간을 사실 생각해 보면 대상자를 모집하는데 길게는 1년이 걸리는 연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하는 과정에서 시험군은 앞부분에 다 이제 뭐 봄에 이제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작위로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조군은 겨울에 다 무작위로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간 차이에서 오는 또 이렇게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통계하시는 분들이 여러 고민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보완된 블럭 랜더미제이션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옆에 표는 뭐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무작위 배정했을 때 400명 정도는 되어야 400명 정도 되는 샘플군을 단순하게 무작위 배정해야 이렇게 임밸런스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확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은 보통 한 100명 내외의 샘플을 가지고 사실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무작위 배정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또 편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그런 제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고민을 했냐. 무작위 배정을 하되 블럭을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블럭마다 시험군과 대조군이 똑같이 배분되도록 무작위로. 그래서 여기 이제 블럭 사이즈를 4로 잡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4명이 반복될 때마다 시험군과 대조군이 무작위로 배정될 수 있도록 무작위 배정 방법을 썼기 때문에 아까 그 단순 무작위 배정처럼 한 군이 앞에 쏠리거나 뒤에 쏠리거나 이런 이제 영향이 적어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이렇게 블럭 랜더미제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에 또 블럭 자체를 이렇게 4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6과 4를 또 무작위하는 또 배정을 하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실제로 층화 무작위 배정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연구의 결과가 연령에 따라 너무 큰 차이를 보이겠다 하면 사실은 연령을 이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하게 시험군과 대조군에 동일하게 분배되도록 무작위 배정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자면 10대는 몇 명, 20대는 몇 명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고 시험군과 대조군이 동일하게 배정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미리 층화를 해서 무작위 배정하도록 계획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그것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모집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단순 무작위 배정을 하거나 블럭 무작위 배정을 할 때는 우리가 남자는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돼, 뭐 몇 세 이상은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돼라고 미리 설정해 놓지는 않죠. 오는 대로 하게 되지만 이렇게 층화 무작위 배정을 할 때는 남자는 뭐 3대 2로 30% 이상은 내가 모을 거야. 이렇게 층화를 하게 되면 30%까지 되는 그 시점을 잘 맞춰서 대상자를 계속 모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을 생각해서 연구에 이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결과가 되게 신뢰도가 있으려면 당연히 블라인딩 되어야 되겠죠. 이것들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상자와 시험자가 서로 어떤 군을 처치하고 내가 그 대상자를 만나는지 모르는 상태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요소일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CRO로 질문이 항상 많이 들어오는 또 질문 중에 하나가 대상자 수를 몇 명으로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죠.
저도 뭐 점쟁이 같아서 50명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지만, 그리고 한간에는 뭐 식약처에서 몇 명까지 하면 된다던데요 뭐 이런 말도 이게 풍문처럼 돌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여기 모집단이 이렇게 큰데 그 모집단 안에서도 내 식품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집단이 한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내가 이제 정의를 내렸다고 하면, 우리 그 인체적용 연구는 더 작은 수를 지금 모집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기업분들이 항상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상자 수를 산출을 할 때 이걸 얼마나 면밀하게 내가 고민하고 가설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계적 검정력이 상당히 큰 수가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미달되는 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는, 제가 그 페이퍼가 하나 있어서 여기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이제 의약품 연구에서 한번 이런 시도를 아주 옛날에 한번 해봤더라고요. 의약품에서 실패한 연구 한 7, 80건의 연구를 한번 모아다가 분석을 해봤대요. 이 실패가 정말 그 의약품이 효과가 없어서 실패한 것이냐, 대상자 수가 모자라서 실패한 것이냐, 뭐 이런 걸 본 거죠. 봤더니 그 실패한 70건의 연구 중에 한 50% 가까이 되는 연구가 검정력이 70% 미만이더래요. 결과를 놓고 봤더니. 그 얘기는 대상자 수가, 얘가 만약 그 원료가 효과가 있는 원료라 하더라도 충분한 검정력, 그러니까 내가 물질이 효과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져 버리게 되면, 내가 아무리 디자인을 잘하고 통계 방법을 잘 썼다 하더라도 검정력 미달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대상자를 산출을 할 때 그럼 통계적 검정력은 보통 저희가 80%라고 고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크게 문제 없을 수는 있지만, 다만 여기서 이 통계적으로 대상자 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여기 이제 분모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대조군과 시험군의 평균 차이, 이제 여기서 이제 평균을 예를 들자면 평균 차이가 밑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이펙트 사이즈, 대조군과 시험군의 이 평균 차이가 크면 크다고 내가 가설할수록 대상자 수는 적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산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가설을 제가 세우죠? 라고 얘기를 할 때 당연히 파일럿 스터디가 있으면 훨씬 세우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숫자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내가 30명 가지고 한 연구에서 이런 효과가 나왔을 때 그 대조군과 시험군을 넣어보면 이제 이게 통계적으로 바로 산출이 되니까 쉬운데, 파일럿 스터디가 없는 상태에서 바로 내가 이제 본 연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이걸 어떻게 산출할 수 있죠? 그러면 사실은 기업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들은 내 원료랑 가장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원료의 인체적용 연구를 원고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원료가 동물 시험에서 이 원료랑 되게 유사한 결과들이 얻어졌는데, 그 인체 적용 연구를 한 그 원료의 평균 차이와 분산을 고려해서 대상자를 산출하면, 그러니까 그 가설은 내 원료가 그 원료랑 거의 비슷할 거야라는 가설인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을 세울 때 이 내용들을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느냐에 따라 N수는 되게 천차만별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 뭐 이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컴을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고려할 때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무작위 배정된 모든 대상자를 가지고 내 통계 돌릴 것이냐, 아니면 이제 보통 ICH에서도 모디파이드 ITT라고 말하는 파스 셋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위 배정된 모든 대상자의 데이터가 모여지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주 최소한의 기준만 빼는 거죠. 선정제휴기준을 위반했다든지 대조식품이나 시험식품을 한 번도 먹지 않은 사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배정은 됐지만. 이런 사람들을 최소한 빼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더 대상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이제 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에 잘 순응한 사람들만 내가 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외하고 분석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기도 하는데요. 이때는 계획서를 완전히 잘 수능해서 방문을 완료하고 수능한 사람, 그러니까 시험식품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이거나 중도 탈락하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세트가 제일 좋나요? 이렇게 그런 질문 답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얻어지는 데이터 셋이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미리 계획을 하실 때에는 내가 정말 배정된 사람 전부를 쓸 것인가의 문제는 통계 방법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도 선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셋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이건 콘설트에서도 제안하고 있는 건데 몇 명이 배정돼서 마지막에 몇 명이 탈락돼서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숫자는 결국 몇 명이다라고 하는 이 플로우 차트를 잘 그려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인허가 측면에서 미싱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뭐 미싱 밸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통계적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근데 그리고 이 미싱 밸류를 처리하는 방법은 아직 합일된 결론이 있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쓰는 방법들, 뭐 의약품들에서 많이 어쩔 수 없이 쓰는 방법들을 차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나 이것들은 내 데이터셋의 모양이나 내가 쓰려고 하는 통계 방법에 따라도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계획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의 방법대로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미싱 데이터가 있으면 그 미싱은 그냥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숭숭숭숭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돌리는 것의 제한점은 샘플의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100명을 배정했지만 통계 분석은 80명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임피테이션을 하지 않거나 어떤 결칙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검정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 효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들 사용하는 방법들이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도 근거 방법이라고 해서 결칙이 생겼을 때 그 결칙된 그 값들을 추정하는 통계적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미 얻어진 숫자를 가지고 추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방법들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특히나 선형 혼합 모델이라고 말하는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요즘에 통계 방법으로 많이 쓰잖아요. 이때는 굳이 결칙을 내가 임피테이션을 일부러 하지 않아도 이미 선형적으로 가장 적합한 결칙의 우도를 찾아서 그것들로 통계를 분석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결칙 처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약처에서 LMM 방법을 썼는데 이거 왜 임피테이션 했냐 안 했냐 이런 질문들 간간히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실은 이 모델을 썼다고 하면 결칙 처리 자체가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단일 대체법은 그냥 클래식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죠. 우리가 LOCF라고 말하는 아주 마지막에 얻어진 결과를 나머지 데이터에 그냥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그냥 가정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대체를 정말 임의로 또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정말 리얼값과 같은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사실은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쓰려고 하는 통계 방법이 LMM이 아니라 뭐 아노바나 스튜던트 T-테스트나 이렇게 값들이 전부 다 있었을 때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수를 근거로 사실 했을 때 돌아가는 통계라면 값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통계적 결과가 이제 신뢰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임상시험에 100명을 등록했을 때 결칙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잘 아시는 다양한 컴파운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약품 연구와는 달리 우리 건강기능식품 연구할 때 조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식이조사는 정말 번거롭게 저희가 왜 하는지, 운동량 조사는 왜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식약처가 요구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얻은 어떤 아웃컴이 우리 대상자들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다양한 식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내 결과를 정말 제대로 해석할 거냐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결과를 해석할 때 시기가 정말 중요해. 운동량이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해. 이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독립 변수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잘 모집해 보는 거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통계 결과를 확인할 때 이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케이스들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제가 사실 논문에 있는 거 이제 어떤 사례들을 막 보여드리게 그래서 논문에 있는 것들 이제 한번 몇 가지 캡처를 해봤는데요. 38명, 그룹당 38명에 대한 샘플 사이즈를 산출을 한 거예요. 산출 당연히 해야 되죠. 이때 파워는 80%라고 고정하고 이 얘기는 내 원료가 효과 있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검정력을 난 80% 이상 가져가겠다. 보통은 80%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자 수를 산출할 때 나는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았냐면 이 사람, 이 노 에델 등의 사람이 출판한 그 논문에 있는 이펙트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이때는 ALT와 AST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그 효과 차이를 가지고 내가 대상자 수를 산출해서 38명이 나왔다라고 하는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준 거고요. 이때 대상자 수를 이렇게 산출했지만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25%의 중도 탈락률을 고려해서 대상자 수를 더 늘려서 나는 등록했다. 그 다음에 나는 ITT라고 하는 등록된 대로의 배정 방법으로 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통계 분석을 보면 LMM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ITT 그 셋으로 하면 결책치가 꽤 있었을 수 있지만 LMM 모델로 이것들을 잘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통계 분석법이기 때문에 LMM 모델이라는 것이 이게 그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는지 이루는지를 다 확인하고 난 통계를 했다. 뭐 이런 이제 정보들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할 때도 뭐 t-테스트가 더 좋아, LMM이 더 좋아,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조차도 다 가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클래시컬한 그 t-테스트 아노바라고 하는 것은 한 시점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한 시점끼리 군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반복 측정하는 값들이 나오면 그걸 한 시점만 비교하는 것이 되게 좀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리피티드 메저 아노바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 반복으로 측정했을 때 내가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도 난 고려해서 분석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또 한 번 확정된 것이 이제 LMM 모델인데 우리가 반복 측정한 그 RM 아노바라고 하는 것에는 시간과 교호작용 정도만 거기 이제 고려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할 때 랜덤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 군 배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오는 것들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하는데 그것까지 고려될 수 있는 통계 모델은 없어? 라고 사실은 이제 발전되어 온 게 리니어 믹스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기업들에서 한 반수 이상은 지금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뭐가 더 좋고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측정하는 변수의 반복 횟수나 가설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질 좋은 통계적으로 신뢰도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잘 되어 있는 논문들이에요. 대상자 수를 어떻게 산출했냐는 근거도 나와 있고 어떤 군을 대상으로 내가 분석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리니어 믹스드 모델을 할 때 이제 이 베이스라인 값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문제, 그 다음에 뭐 유의성은 0.0으로 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 논문들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제 앙코바를 사용했는데 이제 보정을 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어떤 것들을 보정했는지 그 보정 변수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오지 않았지만 내가 왜 이것들을 보정했어라고 하는 근거들을 또 제시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솔트 다이어그램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명 등록해서 마지막에 분석은 몇 명으로 끝나라고 할 때 이렇게 다양하게 난 ITT로 분석할 때는 ITT만 제시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PP 분석까지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제시해서 콘솔트를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 기저 특성을 군간에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평행 설계의 경우에는 보통 이게 통계 분석까지 같이 제시를 하죠. 그래서 군간에 통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것. 만약에 여기서 유의차가 있었다면 그것을 또 통계적으로 고려하게 될 테고요. 그다음 교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군이 구별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처음에 등록했던 대상자의 상태를 이렇게 디스크립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MM 모델로 통계 분석한 건데 이때는 이제 그룹과 타임의 교호작용이 유의차가 있었다는 근거로 개별 인정된 사례고요. 최근에 제가 앞서서 식품 연구의 좀 여러 가지 그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멀티 바이오마커 그다음에 뭐 그 홀리스틱 뭐 스테스 그 어널리시스 얘기했지만 저희가 연구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생물학적 지표를 통계 분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대사체 분석을 통해서 시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사체의 변화들을 통계 분석해서 이렇게 지금 생물학적으로 AST가 변화될 수 있는 근거는 이런 대사체의 변화들이 이것들을 반증해 준다라고 하는 설명력을 더 붙이는 이런 연구들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항상성 도전 모델처럼 뭔가
이렇게 챌린지를 주는 모델을 줄 때는 이렇게 시간대별 반응을 볼 수 있는 또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식후혈당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통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또 가공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AUC라고 해서 이 그래프의 하단의 면적을 구하는 그것들을 또 통계 분석하는 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통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사례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내용은 좀 방대했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식품 연구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질문이었나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질 좋은 연구를 하려면 뭘 참고로 해야 하는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가 오늘 가져왔고,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야 되겠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우리 또 홍지영 교수님과 정세현 박사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인체 적용 시험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얘기, 또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이 특수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주제 발표에 이어서 우리가 또 산업계에서 어떤 질의사항들이 있는 거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업계에서는 이진희님과 김형민님께서 어떤 조금 질의응답을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서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 홍지연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계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부터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어떤 그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통계의 기본 개념이 어떤 일정한 표본에서 뭘 추출해가지고 전체에 해당하는 모집단의 결과를 유추 해석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통계적 추론 방식을 가만히 보면은 그 앞서서의 연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로 이제 그 기반 연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 연구 그 방식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그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극단적으로 일부러 어떤 그 조건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품이나 약물을 투여해 가지고 그 효능을 보는 그런 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역시 해석을 하죠. 근데 건강기능식품 인체적용시험 단계로 들어오게 되면은 곧바로 주로 정상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섭취를 시켜서 기능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일한 물질을 섭취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엄밀히 얘기하면은 인체에서의 표본 선정 조건이 앞서서의 기반 연구의 선정 조건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 조건이 아닐까 이제 그런 아주 근본적인 좀 의문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은 현실적으로 없을지 또 이런 통계적 그 해석 방식이 정말 현실에서 맞게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어려운 질문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인체적용 시험을 이제 해야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상황이기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성 원료 인허가를 획득하는 과정이 인체 시험 결과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요. 세포 실험 결과 그리고 동물 실험 결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체 적용 시험까지 이제 설계를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허가를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물 시험에서는 이 기능성 원료의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를 좀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강제적인 모델을 구현을 하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델을 하는 거죠. 저희가 비만 모델이라고 하면 비만 쥐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극도로 이제 패티한 그 푸드를 먹게 한 쥐를 상대로 이제 그 저희 그
기능성 원료를 섭취하게 한 다음에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체 적용 시험으로 오면 저희가 이제 사람에게 일부러 패티한 음식을 많이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 이런 기능성 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연구 윤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조금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파퓰레이션을 구할 때 BMI를 뭐 적어도 25 이상자를 구한다든지 뭐 23 정상 범위에서 조금 위험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셀렉션을 해서 구한다든지 하는 이런 디자인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헬시한 사람에게만 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이 동물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미비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목적하는 바가 이 기능성 원료의 효과를 인체에 적용해서 그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실험 디자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그룹핑을 하는 것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질문 주시죠. 네, 저는 현업에서 개별 인정형 원료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김형민이라고 합니다. 앞선 두 분 강연 너무 유익하게 잘 들었고요. 먼저 그 홍기영 교수님께 그 아까 강의 듣다 보니까 그 세 군 이상인 경우에 뭐 아노바도 있고 뭐 앙코바도 있고 그 외에 크로스코왈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통계 기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각각의 통계 기법을 적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저희가 계획서상에 이렇게 통계 주 분석 방법을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집단적 성격을 가지게 돼서 어떤 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를 계획서상에 어느 정도까지 뭐 예측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에도 잠깐 언급은 드렸었는데요. 일단 비교하려고 하는 집단이 3군 이상이라고 하면 아노바 테스트를 합니다. 아노바 테스트를 기본적으로 하시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두 집단군만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T-테스트라는 방법으로 두 집단의 차이, 평균이라든지 아니면 효과성을 보려고 하는 바이오마커의 차이가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 세 집단 이상으로 하면 집단 간의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의 모두를 분산을 적용할 수 있는 아노바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노바 테스트는 기본적인 것이 이 군들이 다 정규분포라는 정규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실험 데이터의 이 데이터들이 정규분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가 되어 있지 않은 군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모스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룹에 대해서는 그냥 아노바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크루카스를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노바나 아니면 뭐 비모스나 모스의 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이 집단 자체가 원래적으로 집단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연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체중이라든지 뭐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식이 섭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원래 집단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저희는 기능성 원료의 효과를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원래 보이는 이 차이들은 이 두 집단에게 공통적으로 생길 수 있는 별량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변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공변량들을 통제하거나 보정해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아노바의 한 단계 높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앙코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널리시스 오브 코베리언트라는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방법들은 군들이 여러 개 있을 때 평균의 차이나 아니면 효과의 이 바이오마커의 효과의 차이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계획서상에 어느 정도 이제 쓰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주셨기 네. 때문에 계획서상에는 대부분 이제 아노바 테스트를 이제 한다. 내가 군이 이제 뭐 3군 이상이라서 아노바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리니어 믹스드 모델로 이제 활용해서 결측지에 대한 이야기도 보정을 하시고, 코베리언트에 대한 내용까지도 커버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계획서상에는 저희가 실제로 시험 실측을 해야만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아노바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실제 결과로 해보니까 얘는 앙코바를 적용하고 긍변을 제거해야만 더 정확한 그 결과 분석이 된다고, 그런 실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심사기관, 예를 들면 식약처 같은 경우에 너네는 계획은 아노바로 했는데 왜 결과를 앙코바로 냈어? 왜 애초에 계획과 다른 결과를 너네가 했어?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이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는 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지.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앙코바가 오히려 아노바로 이제 했던 것들의 다른 공변량들을 더 보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노바로 한다 그랬는데 앙코바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보다 더 자세하거나 상세한 다른 것들을 이제 반영한 거라서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앙코바로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앙코바로 한다 그래놓고 아무런 공변량이 없으면 아노바로 이제 하셔야 될 텐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아노바 테스트로 이제 군이 여러 개니까 아노바 테스트를 하되 이제 그 나중에 나온 결과들을 공변량을 보정하실 경우는 앙코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CRO이신 정 박사님은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이게 이제 인체 적용 연구 대상자의 사실 특성을 고려하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수집되는 정보는 우리가 예측하는 정보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려될 만한 포인트들을 사실은 계획서에 이제 미리 뭐 예측해 놓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아주 명문화 시켜서 나는 뭐 이거로 보정하겠다라고 쓴다는 개념보다는 이런 것들이 고려돼서 통계 분석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얻어지는 결과에 따라서 의미 있게 객관적으로 그 수행한 통계 분석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산업계에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저희가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정세원 박사님께 한번 궁금한 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굉장히 그 중요한 키워드가 챌린지 모델, 인체 적용 시험에서의 챌린지 모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제 수행한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제 사례인데, 예를 들면 챌린지를 이제 운동을 줬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강도, 즉 중증이냐 아니면 뭐 아주 그 고강도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상당히 달라지는, 상반되게 나오는 그런 그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설정하기가 애매한 그런 조건일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는 그 인체 적용 시험 실제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상당히 어려운 질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챌린지 모델이라는 것은 갑자기 몇 년간에 만들어져서 지금 고민을 했던 디자인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 모델, 뭐 하다못해 아까 식후 혈당 제가 말씀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식후 지질 변화를 볼 때도 뭐 지질 음료를 먹이고 연구를 한다든지 이제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모델은 벌써 뭐 1980년대, 뭐 90년대 이때부터 이미 식품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년간 연구되어 온 결과들이 사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식약처의 인허가라는 견지에서 이제 연구가 된 것은 아니니까 우리 틀에 딱 맞추자면 뭔가 이거는 좀 틀린 것 같고 저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얻어야 될 것들은 예전에 근거들을 최대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운동 모델은 나는 강도를 뭐 80으로 해야 되겠다, 70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운동 전문가가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자는 운동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알 수 있는 대상자가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 모집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특성 고려하시고 보려고 하는 지표가 보통 이전 연구들의 식품 연구들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사실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테고요. 그때 이제 강도를 정할 때 이제 여러 뭐 수십 편의 연구에서 이 정도 강도로 이런 지표로 했을 때 그런 지표들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이 도출되어야 할 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별된 디자인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려가는 이렇게 좀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건 또 엄밀하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대상자들의 생리학적 그런 변화라는 것이 그 움직이는 폭이 정상 수준의 범위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는 게 유의차 있는 게 좋아, 내려가는 게 좋아라고 해석하기에는 우리 준 건강인의 그 생리학적 그 리듬 안에서의 움직이는 것이라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얘는 올라갔고 얘는 내려가는데 그럼 둘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야라고 결론 내리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연구를 잘 면밀히 봐서 설계를 하고 우리가 얻어진 결과와 동물 시험의 맥락을 좀 이해해서 그것이 되게 논리적으로 부드럽게 뭔가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어렵게 보셨는데 뭐 이것은 꼭 한번 질문해야 되겠다. 있으신가요? 네. 저도 지금 아까 네. 그 병행 설계나 교차 설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 중건강인 정상인 그 개인 간 편차, 그러니까 어떻게 실험에 수능하는지에 대한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수행해 보셨으니까 동일 실험인 경우에 평행 설계랑 교차 설계랑 그 데이터 편차가 어느 게 더 전체적인 데이터 편차가 분포가 더 좀 좋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교과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교차 설계가 편차가 훨씬 적을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평행 설계에서 모을 때 대상자가 얼마나 균질한 사람으로 모을 것이냐에 대한 그 선정 제외 기준이 연구마다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폭넓게 기준을 설정을 한다고 하면 되게 균질하지 않을 테니까 편차는 훨씬 더 커질 테고요. 평행 설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제외 기준을 조금 결과를 확인하는데 조금 더 균질화된 사람으로 모을 수 있도록 또 설계를 한다고 하면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교차 설계랑 거의 뭐 비등한 정도의 편차가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다만 편차 측면에서 보면 교차 설계가 무조건 좋은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그 교차 설계를 할 수 없는 기능성과 또 디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검증하려고 하는 기능성의 특성 뭐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우리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이제 질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미래 포럼으로 질문 사항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다음에 과학기술 아카데미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또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과학기술 아카데미를 발표해 주신 우리 홍지영 교수님과 정세현 박사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유익한 그러한 발표와 토론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다음 이 과학기술 아카데미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또 발표와 토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